브릭스는 실제로 공정한 신국제 질서 수립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공정성의 핵심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역량에 비례한 경제적 국가 역량에 비례한 권한의 부여입니다.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그간의 발전을 통해서 국제 역량 관계를 크게 발전시켰는데 변화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서방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IMF 같은 이제 국제통화기구 개혁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에서 미국은 초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18% 지분이면 혼자서도 IMF 개혁이라든가 모든 중요한 이사 일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런 이제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단극체제, 즉 단일 패권적 현대 제국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이 바로 달러 패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브릭스는 그동안 국제질서 개혁의 초점을 국제통화체제 개혁에 맞춰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기부터 그래왔습니다. 현대 제국주의가 규범과 규칙에 의거한 국제통치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이미 지구적 통일시장이 출현한 조건에서 모든 교환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수단인 화폐를 그 제도적 근간으로 삼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제국주의와 구제국주의의 이제 특징이 구제국주의는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점령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현대 제국주의는 무엇을 특징으로 하느냐? 바로 이제 규범과 규칙이 입각한 질서이다. 겉으로 보면 어떤 바로 이제 뭐 강압에 그게 아니고 우선 규범과 규칙을 내세우죠. 그렇다면 이 규범과 규칙에 가장 그 핵심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화폐 관계, 모든 교환 관계를 매개하는 화폐 관계가 있고 그래서 국제 통치 체제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화폐 제도가 말이죠. 따라서 만약 화폐 권력이 흔들릴 경우에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초패권 국가는 그 막대한 비용 때문에 머지않아 패권적 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정말 엄청난 재정 적자를 일으키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화폐 권력, 달러 패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순간 미국은 엄청난 사실 채무국가로 전락하는 것이고 이 늪에서 미국이 쉽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일찍이 금융 자본에 의한 통치가 이제 자본주의 최고 단계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세계 화폐에 기초한 이제 화폐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이면서 그 최종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이제 세계 화폐에 기초한 이제 어떤 현대 제국주의 과거에 없었죠. 영국의 파운드도 일부분에서만 사용됐지 지금의 이제 미국의 달러처럼 이러한 이제 세계 화폐의 지위를 누리지를 못했죠. 여기에 기초한 마음대로 또 이제 인쇄하고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현대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이자 그 최종 형태다. 그 이상의 더 발전한 제국주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겠죠. 이렇듯 현대 제국주의가 규범, 규칙에 입각한 통치를 특징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 그 규범 체계의 핵심이 다름 아닌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브릭스로 대표되는 다국가 세력은 이들이 이제 다른 주권 화폐를 통해서 달러 패권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제 화폐의 채택을 통해서 왜곡된 지금의 국제 통화 체계를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에 이 다국가 세력은 사실상 현대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종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국제 화폐가 등장한다고 한다면은 슈퍼 패권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일 패권은 곧 주권 화폐의 세계 화폐화와 동일한 개념.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일 패권은 주권 화폐의 세계 화폐화와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국화 세력이 요구하는 공정성 규범은 이렇게 볼 때 가장 직접적으로 달러 패권의 부정을 겨냥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독점 일반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국화의 진보성은 새로운 차원의 이제 세계화 추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떠한 국제 질서이든 그것이 진정으로 진보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각국의 생산력 발전에 공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크스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도이치 이데올로기에서 생산력의 세계적 발전과 함께 비로소 인간의 보편적 교류가 확립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오늘날의 그 언어로 바꿔보면은 더 높은 차원의 세계화가 인류 해방 사회의 구현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도 다국화가 세계화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은 이 80년대까지, 80년대부터 이제 본격화한 세계화 과정, 지구화 과정, 그간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해 왔죠.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이제 2000년대 들면서부터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화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점차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죠. 따라서 오늘날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 국제화의 추진 세력이 주체가 바뀌어졌습니다. 신자유주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성기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현대 제국주의 세력이었는데, 선진 이제 집단 서방이었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개도국들이 이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제 2000년 이후 다자간 무역협상, 국제무역협상, 각국이 여기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진 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은 이 WTO 협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WTO가 이제 뭐 창립됐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개방화, 국제화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협상에서, 추가적 협상에서 이 집단 서방은 다자간에서 지역 내지 쌍무관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디커플링, 탈동조화 또는 이제 디스리스킹, 탈위험, 이걸 들먹이면서 주변국들에 대해서 편가르기를 강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집단 서방이 그동안 추진해온 급진적 세계 단일 시장 구축 전략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브릭스와 개발도상국들은 WTO 체계의 복원, 그리고 공정한 자유무역 질서의 구축을 지지하는 그런 성명이라든가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이, 중국이 2013년 처음 제창하고 전 세계 152개 국가 및 3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1대1로 공동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중국만이 아니고 이제 브릭스 함께 공동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야심찬 세계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은 그 개방성, 포용성, 평등과 호혜 정신 등을 공개적으로 제창하고 있고, 그 각각의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집단 서방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세계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울산 함성에서 이제 이 관련한 그런 이제 총 5회에 걸쳐서 1대1로와 신국제질서 형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 번역 소개한 게 있는데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로 이제 다국화와 한국의 변혁운동 전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국화에 기초한 이제 신국제 질서는 비록 진보적인 성격을 가질지라도 인류의 이상적 목표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은 거리가 멉니다. 다국화 역시도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지만은 그것이 내세우는 공정화 질서는 결코 자본주의적 토대를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의 이제 공정이란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역관계에 걸맞는 권리의 배분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토대를 넘어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제 지금 시기 다국화의 적극적인 의미는 신국제질서의 건설보다는 국제적 차원의 전면적 변혁을 위한 조건 창출에서 찾아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관계는 거의 뭐 동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서는 이제 신국제질서의 건설이 진행되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국제적 차원에서 전면적 변혁을 위한 조건 창출, 유리한 조건의 창출 이게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거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마치 이제 내년의 2단계 연속 변혁이론을 이제 국제 무도에서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국제적 차원에서 민주적인 신국제 질서 이걸 다국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중간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대립 구도가 진보 진영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중앙아시아처럼 아직 자본주의 발전 수준이 미숙한 개발도상국들이 지구상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객관적 현실에도 부합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본주의의 발달로 고통받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의 미성숙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개발도상국을 착취수탈하고 그 발전을 억압하는 현대 제국주의를 타도할 경우에 각국의 경제 발전은 가속화하게 되고 자본주의 생산관계 또한 급속히 보급되게 됩니다. 아프리카가 보니까 인구가 14억 인구더라고요. 중국과 이제 거의 비슷한 인구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굉장히 이 저개발의 상태에 놓여 있고 굶주림, 기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들 나라의 경우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 상품 경제, 자본주의 생산 관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발이 안 돼서 문제이고 이런 관계가 이제 급속히 보급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이제 생산력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근본적 변혁과 관련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이들 국가의 계급분화 또한 이제 급속히 진척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노동자 계급 군대가 출현하고 이것은 이제 레닌의 표현에 따르면은 바로 계급 투쟁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다국화의 국제적 변혁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기 국제적 차원에서 주요 모순은 현대 제국주의와 광범위한 개발도상국 진영 간의 모순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고 일부 좌파에서 얘기했듯이 뭐 국제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제 부르주아 계급과의 대결 이런 것들은 스스로 좀 소수파 고립화에 처해지는 그 잘못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문제, 경제 문제를 주요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다. 이것이 현대 제국주의 세력을 소수파로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그리고 이 역사의 반동 역량이 무너지는 순간에 인류 전체의 궁극적 해방을 위한 유리한 국면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한국의 진보 진영과 다국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국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제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그 내부 모순이 달라질 것인데
이미 산업화를 이룩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주요 모순은 직접적으로 노자 간의 계급 모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고도로 발전한 이제 자본주의 사회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현대 제국주의인 미국의 입김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 변혁은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이 중첩된 반제, 반독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 변혁의 성격에 비춰볼 때 다극화는 미 제국주의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킵니다. 또 미 제국주의는 한국의 통치 계급인 재벌의 상위 동맹자로서 현 재벌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다국화는 국내 계급 역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제국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재벌 통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반공 안보 논리를 성립케 하죠. 이를 통해서 재벌 체제의 합법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신화는 우리 한국 사회 굉장히 굳건하죠. 우리가 80년대 한때 한미 동맹의 신화를 많이 벗겼다 했는데 요즘 보면은 더욱더 강고해진 느낌입니다. 이러한 한미 동맹의 신화는 한국 재벌 체제의 커다란 버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도 그 재벌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서도 미국 문제에 딱 가서는 앞에서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만큼 이 한미 동맹의 신화가 한국 재벌 체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버팀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극화로의 이행은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완화시켜서 반공 안보 논리를 무력화시키도록 합니다. 이리하여 결국 재벌 체제의 상부 구조인 한국의 포괄적 국가 권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내 계급 역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얼마 전에 그 석건호 동지가 20년 징역을 받았던데 이것도 국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상부 구조는 여전히 이러한 포괄적 국가 권력 요소가 많이 남아 있고 그걸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반공 안보 논리고 그걸 또 뒷받침해주고 있는 실체가 바로 이제 한미동맹 미국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다극화를 통해서 미 제국주의가 쇠퇴하고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이런 재벌 체제의 합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제 발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